현재까지 나이라든가 비만 이런 어떤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임신이 되고 난 뒤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 분만 때까지 아기를 잘 유지하느냐, 조산율을 낮추는 거, 아기를 잃지 않는 게 아마 부모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바라는 좋은 건데 중재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오 교수님이 요번에 데이터를 잘 정리하셨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조사는 전체 임신의 한 8 내지 1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조산의 원인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조기 진통이고요. 30% 정도는 조기 양막 파수고, 그다음에 10% 정도가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제 조산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심한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일찍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를 산모 태아측 요인에 의한 조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중재 시술 중에서 사실 자궁경부 봉합 수술은 조기 진통을 막는 수술이나 조기 양막 파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고, 사실 자궁경관 무력증 때 시행이 되는 상과적으로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궁경관 무력증의 수술 적응증은 이제 국제적인 지침을 보면은 수술의 적응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임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병력 때문에. 그래서 전에 임신에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아기를 유산하거나 조산한 경우, 그거는 병력 때문에 요번 임신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번 임신에 조산을 했는데 그게 조기 진통이란 또는 조기 양막 파수 때문에 조산한 거를 그 자연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자연 조산을 했고 요번 임신에 24주 이전에 측정한 자궁 경부 길이가 2cm 또는 2.5cm 미만인 경우를 초음파 적응증에 의한 자궁 경부 봉합 수술의 적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찰 소견에 의한 수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 20주에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뭐 양막이 밑에서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요번이 첫 번째 임신이라도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거를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응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적응증에서 보면은 사실 만약에 요번 임신이 첫 번째 임신인 사람한테는, 산모분한테는 양막이 아예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 봉합수술이 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진료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2021년 저희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초록으로 발표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 봉합수술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1000명당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13.5명에서 시행이 된 반면, 일본인 경우에는 같은 해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의 출생아당 7.6건의 자궁경부 봉합수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보면 자궁경부 봉합수술의 변화는 한국에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산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느냐, 음. 그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 환자 중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 병원 역학센터랑 같이 협동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단태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이었던 경우죠. 그리고 전에 유산이라든지 조산, 사산한 과거력이 아예 없는 그런 산모분들을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 중에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와 수술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자궁경부봉합수술에 따른 조산율의 비교,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서 조산율을 1이라고 봤을 때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군에서 조산율이 약 3배 정도 증가되고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조산율이 6배, 24주 이후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는 조산율이 18배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출생한 신생아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거를 공단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보시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수술을 시행이 됐던 군, 특히 24주 이상에서 수술이 시행했던 경우에는 출생아 사망이라든지 뇌성마비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게 위험도가 제로인 수술은 없기 때문에 자궁경부봉합수술은 적응증은 국제적인 지침 내지는 학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언뜻 들어서는 조산을 막겠다고 그냥 자궁경부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게 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는 임신 출산 기간 중에 조산의 걱정이나 혹은 조산 때문에 주위에서 뭐 이런 수술의 권고 혹은 그런 걸 받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으셨는지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고서는 너무 놀라웠던 게 사실 자궁경부 봉합수술 받은 태아의 그런 합병증이나 예후, 장기 예후가 저렇게 안 좋은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그런 부분들 이제 공감대가 있을 수 있었고, 근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더 권고가 아닌 아주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공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저 산모나 그 아기가 더 나빠진 뭐 핵심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도움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궁경부봉합수술은 자궁경관 무력증일 때 시행하는 수술인데 그러면 자궁경관 무력증이 왜 생기냐는 거죠, 사실. 예,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을 때 양수 검사를 해서 균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 양수 내에서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에 있고 균은 안 보이지만 양수 내에서 염증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도 50% 정도 이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염증을 치료하고 항생제를 치료하는 거 부분도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원인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묶는 수술로 하는 경우는 염증이 내재돼 있을 때는 묶는 경우는 사실 그러고 나서 양수가 터져서 전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술은 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나쁘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 연구는 사실 초산모에서 수술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유산이나 조산한 과거력이 없는 분한테 를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무조건 수술이 나쁘다 이런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전혀 네, 아닙니다. 그 또한 예, 또 예, 연구 결과에 해서 조심을 예, 해야겠군요.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예, 분은 예,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예. 초산일 때 이 수술에 대해서는 어, 공고하는 환자든 또 그 공고를 받은 어, 의사든 간에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이 결과를 놓으면은 네, 간단하다고 맞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예, 예.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임신 중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감염이 잘 되는 또 뭐 위험 요소나 혹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어,
자궁 내 감염이 사실 전체적으로는 조기 양막 파수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양수가 일찍 터지는 경우도 그, 자궁 내 감염이 한 30% 정도 관여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 감염과 조산에 관한 연구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조기 양막 파수 때문에 고위험 병실에 입원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감염의 그 원인이 되는 균은 산도, 즉 산모의 질에서 이제 상행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산도에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은 연구 대상자가 이제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자궁경관 무력증, 또 짧은 자궁 경부 길이, 고위험 병실에 입원한 산모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보니까 사실 균에서 중요한 거가 내성균이거든요.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되는 내성균. 그래서 최근에 내성균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내성균의 증가랑 관여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찾아봤더니 이제 수술을 한 경우, 자궁경부를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항생제를 좀 오랜 기간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내성균의 산도 내에서 내성균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성균이 발견된 경우에가 신생아의 폐혈증 같은 거, 염증성 질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아예 그냥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는 산모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대장균이었거든요. 대장균. 예, 예. 그래서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와 대장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신생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가 신생아의 폐혈증이라든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고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기는 이제 조산아의 비교적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괴사성 장염이라든지 또 심지어 신생아 사망의 빈도가 이런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가 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상식처럼 우리가 알려져는 있지만 지키기가 어려운 정확한 기준의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고 항생제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이 산부인과 영역 또 임신 출산 영역에서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군요. 예. 그 외에 뭐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혹은 다음 연구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업단이나 보건복지부, 과기부의 어떤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연구자 입장과 우리 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한마디씩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누령 임신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추세라고 한다면 안전한 임신과 분만 또 태아와 산모 건강을 위해서 누령 임신에 따른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산전산후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후속 연구로서 고위험 산모의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또 이루어져서 인과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이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산모분들이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많이 이제 그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 맞는 정보들을 보고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뭔가 그 길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좀 임신과 출산에서 어려운 쪽으로 사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사실 제가 고위험 산모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 중심 과제는 를 통해서 국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금 시험관 임신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험관 임신을 안 하고 좀 기다려도 되는데 시험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시험관 임신에 대한 국가적인 데이터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은 지적, 그다음에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리고 환자단체나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제를 개발하고 또 참여하고 피드백을 해서, 이게 연구라고 해서 오 선생님 그냥 논문 내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오히려 홍보가 돼야 되고, 진짜 온라인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보다 경험에 의하고, 경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갖고 상당한 파워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되는, 이거 긍정적인 피드백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단이 유지가 되길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간, 그다음 장시간 자리 같이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기대에 맞는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